총 8명의 후보자 가운데 멕시코, 이집트, 몰도바의 후보가 떨어지면서 2라운드는 5명의 후보로 압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 본부장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트 와이지리 경제기획부 장관, 케냐의 아미드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은건지 오콘즈 이엘라 세계은행 전무와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아프리카를 지지하고 일본은 이미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무역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WTO 판결이 나왔습니다. WTO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관세 부과를 무역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WTO가 일방적인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미국은 즉각 반발하며 과거부터 지적해온 WTO의 중국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중국과 일본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와 케냐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미국은 절대로 중국이 지지하는 후보를 막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은 WTO 사무총장에 자국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관둔 아제베두 사무총장의 사임 배경에는 미국의 견제로 인한 WTO 위상저하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이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 해결 방식이 지나치게 중국에 친화적이라며 사실상 WTO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들의 선임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현재 정족수 부족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번에 WTO 수장이 되려면 미국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대에 올라온 국가 중에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과 영국뿐인데 영국의 후보 폭스 전 장관은 브렉시트 탈퇴를 이끈 장본인으로 EU 국가들의 미움을 사고 있어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만장일치제에다가 각국이 한 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유럽과 아프리카의 지지를 고루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 사우디 후보보다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면서 아프리카의 표를 최대한 분산하려면 미국과 EU의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의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한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한국을 극도로 반대한다 해도 일본도 단 한 표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WTO 전체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큰 걸림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 70년에 이르는 선거 기간 동안 무수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식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면적인 낙선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WTO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분쟁 중이라서 이에 당사국이니 WTO 수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분위기를 몰아가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럽 내에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최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며 중립 외교의 이원 결실을 WTO 사무총장 배출로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명희 본부장은 국제무역과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수호자임을 국제사회에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독일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 베테스만 재단의 글로벌 이코노미 다이나믹스 프로젝트 팀은 유명희 본부장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 노브스키 등을 유력한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평가했습니다. GED 측은 유럽 대학 연구소가 WTO 회원국 대표단과 통상 관련 및 전문가 총 109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후보들의 이력서 내용을 참고해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분석했습니다. EUI 조사에서는 조직관리학 경험, 정치적 경험, 경제학 교육 정도, WTO 협상 경험, 법학적 지식, 공직 경험 등 6가지 항목을 통해 각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희 본부장은 톱3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WTO 형국들은 유명희 본부장의 실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WTO 수장이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한국과 무역 분쟁 중인 것 외에도 그 인물이 유명희 본부장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후임으로 임명된 유명희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김현종 본부장의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악마의 변호인은 한 집단이 같은 방향으로만 사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명 반론자를 두는 것으로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유용한 전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김현종 본부장은 뛰어난 개인기에 의존해서 미국 대표들 앞에서 굽히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면 유명희 실장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논리로 상대방을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당시 유명희 실장은 김현종 본부장과 함께 일하면서 상대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김현종 뒤에서 부드럽게 설득하는 역할 부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희 실장은 김현종과 맞춰서 역할 분담을 했을 뿐 실제로는 김현종 본부장 못지않게 강경한 압박의 달인이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에서 통상법을 공부하며 유창한 영어 실력과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국 협상단을 압박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홍보 수석 비서관실 외신 대변인을 지냈을 정도로 영어가 유창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수석 대표인 라이트 하이저는 유명희 본부장의 실력을 보고서 협상 중에 유명희 본부장의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과거 싱가포르와 FTA 협상 때 협상 테이블에 앉은 유일한 여성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가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강단을 보여줬고, 상대국으로부터 협상을 아는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논리정연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통상교섭본부의 초대 FTA 정책과정으로 파격 인사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가장급 보시 기수로는 3-4년이나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일관된 논리를 펼치지 못하는 것을 두고 WTO 협정이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일본과 총 4건의 분쟁이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민간 통상 전문가들이 사전 사승을 이루었다고 자신했습니다. 일본에게 늘 이교원되는 유명희 본부장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에 한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내세우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외교안보 언론 포린폴리시는 놀라운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 한국만 빼고. 최근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 2020년 국내 총생산 감소율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주요 경제국 중 중국 다음으로 경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직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선방한 국가라고 본 것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초기 때부터 봉쇄가 아닌 철저한 검사와 격리를 통해서 경제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바이러스를 잡는 방식을 고집해왔습니다. 이는 최근에 봉쇄로 막았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코로나는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방역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층으로 우리 기업들의 의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관련 부품이 화웨이로 가는 것도 막혔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우려서 없던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K-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화웨이 체제로 한국, 일본, 대만 걸 합쳐 260억 달러 하나로 약 3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거래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우려이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는 일본의 몫이라는데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일본과 대만, 한국의 공급 업체들이 연간 수백억 달러 상당의 부품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소니와 TSMC, 미디어텍 등이 생산을 마비시킬 위험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미 상무부의 화웨이 체제가 중국 기업을 넘어 훨씬 확산될 것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달 미 상무부는 기업들이 화웨이의 미국산 장비나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칩 디자이너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자 설계 자동화 도구를 자주 사용하며 미국 기술을 접목한 칩 제조 장비는 고급 반도체 제조 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금지 조치는 화웨이가 외부 공급 업체를 통해 스마트폰과 기지국의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화웨이는 삼성전자를 앞질러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중국 기업을 훨씬 넘어 확산될 것이 확실하다. 영국 연구기관 옴기아의 미나미카와 아키라, 이사는 일본과 대만, 한국 기업들이 연간 2조 8천억엔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하웨이의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그 사업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웨이 부품의 30% 가까이를 공급하는 일본 기업들은 최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소니만 해도 해마다 수십억 달러치의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를 중국 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증메이커인 TSMC는 하웨이로부터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의 반도체 디자이너인 미디어텍은 매년 거의 5억 달러 상당의 사업을 이 회사와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배터리와 회로 기판과 같은 다른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웨이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구매 업체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에 더 많은 생산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하웨이는 대안으로 중국산 12달에도 박차를 받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무역 블랙리스트에 SMIC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경로를 끊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회사는 다른 시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 상무부는 화웨이 금지에 대한 면제를 허용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소니는 중국 기업의 판매 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SK 하이닉스도 이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가나 이타바시는 특별한 상황을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텍은 니케이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이에 일본 부품 공급 업체들은 하웨이와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체 구매자를 찾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특정 표시패널 제조업체인 일본 디스플레이는 오포, 샤오미, 비보 등 다른 주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경쟁자들은 하웨이의 문제를 공급 업체들을 이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갈등 국면 속에 중국 기업의 미국인 경영진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강화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SCMP는 미중 관계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 기업에서 미국 고위층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중국 동영상 공유 앱틱톡 최고 경영자직에서 돌연 사퇴한 케빈 메이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속에 사표를 던졌다. 취임 3개월 만이었다. 시스코 임원을 지낸 고든 헬러시타텔 위험관리사 이사는 만약 케빈이 틱톡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커리어에 독이 됐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의 주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성공한 중국 기업에 고용된 많은 미국 임원들에게 큰 차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 싱크탱크, 학계에서 일하는 많은 비중국인 임원들이 양국 관계가 무너져 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이력서에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중국 고객들과 일하는 리처드 레빅 전략 커뮤니케이션 회장도 9.11 테러 용의자들부터 아프리카 독재자까지 논란이 많은 고객들을 대변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위협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레빅 회장은 전화를 끊을 때마다 휴대전화가 도청되는 건 아닌지, 초인종이 울리면 정부가 찾아온 건 아닌지, 컴퓨터가 해킹당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면서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CMP는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투자 차단 외국인 에이전트 등록법에 따라 중국 기업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 강화, 피사 법원이 조사한 첩보 수사 등을 무기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CFIUS는 하웨이 강제 매각에 FARA는 신화통신 규제 당시 법적 근거가 됐던 조항이다. 그는 미국 정부는 중국과 일하는 미국 변호사, 로비스트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그만두게 만들려는 것 같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신냉전에 접어들었다. 지난
지난해 중국 기술 회사에 입사한 한 로비스트는 지난 5월 공화당에선 중국 관련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라는 서한까지 나왔다.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 애국심의 의문을 제기하는 인신공격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진들만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다. 학계에선 중국계 미국인이거나 중국 연구자들